과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부터 마리 큐리는 굉장히 존경받는 과학자였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원제가 그 라디오 액티비티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위인전에서 있던 마리 큐리하고는 좀 다른 면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정말 마리 큐리가 어떻게 실험을 해서 방사능을 발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아주 인상적으로 본 영화였습니다. 마리 큐리가 라디움을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마리 큐리가 원래 그 라디움이 발견하던 그 시기에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이제 파리 솔본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가 마침 이 X선하고 그리고 베크렐이 우라늄에서 나오는 우라늄 레이라는 걸 발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리 큐리가 이 우라늄에서 나오는 특수한 이 광선을 박사과정에서 이제 연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우라늄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라늄 광산에서 발견되던 광물이 이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에서 우라늄을 얻게 되고, 우라늄이 내는 그 특수한 우라늄 광선들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이 우라늄만을 포함하고 있다면 순수하게 정제된 우라늄에 비해서 순수하게 정제된 우라늄보다는 이제 적은 그런 광선을 내야 되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이 실제 정제된 우라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광선을 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즉 우라늄이 아닌 우라늄보다 더 강력한 이 우라늄 레이를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피치블렌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제 단서를 얻게 됐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실험을 해서 이 라디움과 폴로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 큐리가 실험을 할 때 사용했던 광물은 그때 광산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던 별로 돈이 안 되는 광물이었지만, 후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이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을 이용을 했고요. 우라늄이 발견되면서 피치블렌드 광산들이 각 나라에 있는, 처음에는 이 마리 큐리는 폴란드 광산에서 온 피치블렌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치블렌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치블렌드라는 광물은 아시다시피 이게 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라디움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광물에서부터 라디움을 추출하려고 이 4톤의 광물에다가 물 40톤의 이제 강산선 이용에 분리하려는 이제 분리용 용매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400톤의 물을 써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결국 얻어진 라디움의 양이 미리그램 정도의 라디움, 1mg 정도, 수 미리그램 정도의 라디움을 이 4톤 이상의 광물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마리 큐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실험실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그런 공간에서 이 광석을 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광석을 깨서 그 광석을 이 산성 용액하고 반응시켜서 라디움을 추출해서 이 라디움이라는 새로운 원소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그 우라늄에서 나오는 그 광선에 대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실제 이 피에르하고 마리가 이 피치블렌드에서 나오는 이런 그 우라늄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광선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거를 라디오 액티비티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그 공로로 1903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두 사람이 공동 연구였는데, 처음에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남편인 피에르 큐리한테만 노벨상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시면 이 마리 큐리가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피에르 큐리는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또한 인간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피에르 큐리가 이 스웨덴의 노벨위원회에 탄원서를 올렸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리 큐리와 함께 공동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독특한 실험 장비를 보고, 큐리 부부가 방사능을 측정한 장비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그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큐리 부부가 이 방사능을 측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에르 큐리가 개발한, 실제로는 큐리 일렉트로미터라고도 불리우는 그 특정 기술 때문에 그 미묘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큐리 부부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이 쿼드런트 일렉트로미터라는 그 이제 전기장 혹은 이온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였는데요. 원래 장비는 켈빈에 의해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지만 이 장비 자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감도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피엘 큐리의 고유의 큐리 일렉트로미터 기술이 더해지면서 정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장비, 물론 요즘 기술로 따지자면 정교하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런 장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구성을 보시면요, 이 피엘 큐리가 만든 이 앞전 수정,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었던 그런 정확성을 인가해준 앞전 수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일렉트로미터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일렉트로미터 부분이 있고, 일렉트로미터에서 나온 이제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영화를 보시면은 큐리 부부가 길다란 자에 표시되어 있는 빛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그 빛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실제 계측기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온 챔버라고 보이시는 여기에다가 피치 블렌드 혹은 아까 피치 블렌드에서 정제한 방사능을 내는 물질을 넣어 놓게 되고요. 이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 이온 챔버에서 주변의 공기를 이온화시키게 되면 그 이온화시킨 공기 중에서 이온화된 것들이 여기 옆에 있는 일렉트로미터로 전달이 되게 되고, 이 일렉트로미터 내부에서 미터 내부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여기 요 자에서 읽어내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켈빈의 일렉트로미터는 이미 있었는데 그 켈빈의 일렉트로미터는 그다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방사능을 측정할 만큼 정밀하진 않았는데, 이걸 그 정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게 피엘 큐리 덕분입니다. 이 피엘 큐리가 마담 큐리하고 함께 방사능을 연구하기 전에는 원래 결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정학자였는데 피엘 큐리의 동생도 역시 결정학자입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어떤 연구를 수행을 했냐면 수정 같은 결정에다가 이렇게 장력을 주게 되면, 수정을 뭐 예를 들면 찌그린다든지 잡아당긴다든지 하면 이게 전기를 발생한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걸 우리가 피에조 일렉트릭 압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압전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바로 피엘 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압전 현상을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방사능에서 나오는 전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게 이 큐리가 만든 압전 수정으로 이용한 상완 전이계의 일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수정이 매달려 있고요. 이 수정 양 끝에는 수정을 잡아 이제 전극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에서 나오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양 끝에서 잡고 있는데, 이 수정 아랫부분에다가 추를 올려놓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추의 무게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추에 의해서 이 압전 수정이 얼마만큼의 전류를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류값이랑 아까 보셨던 이온화 챔버에서 발생하는 전류값을 비교해서 방사능에 의한 그런 전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일렉트로미터, 실제 방사능이 이온화돼서 만든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게 거울이고요. 이 거울에다가 빛을 쪼여가지고 아까 보셨던 자의 그 빛이 위치가 변화하는 걸 읽어내서 방사능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 이렇게 둥그런 판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압을 인가해주는 전극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얇은 날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 전기장의 영향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날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가운데 아주 얇은 가벼운 날개가 들어있게 되고요. 만약에 아까 보셨던 이온화 챔버에서 공기가 이온화돼서 이제 그 영향이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여기 전압계에 걸려있는 일렉트로미터에 걸려있는 원래는 이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만 요 날개가 변화하게 되는데, 아까 이온화 챔버에서 오는 그런 또 다른 전류에 의해서도 여기 날개가 변화가 되게 되고요. 그 변화되는 건 여기 있는 거울이 움직이면서 거울에 반사되는 빛이 위치를 추적해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얇은 메탈 날개,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얇게 만들었어요. 최대한 얇게 만들고 그 밑에는 동그란 거울이 달려 있어서 이 거울에 비친 빛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얼마만큼의 전류가 발생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요거. 그래서 영화 보시면 마리 큐리가 요 빛의 위치를 실제 노트에다 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정말 어려운, 지금은 박물관에 있는 장비죠. 박물관에 있는 장비를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이거 계수기라는 걸 마트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가이거 계수기가 개발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본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큐리 일렉트로미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보셨던 이온화 챔버 대신에,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던 이온화 챔버 대신에 이 안에다가 불활성 가스를 채워 넣은 가이거 뮬러 튜브라는 걸 사용하게 돼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이제 현대에 전자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까 보셨던 이 거울에다 빛을 비춰주는 대신에 실제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저렴하고 쉽고 정확하게 방사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담 큐리는 아까 보셨던 상한 전류계를 사용했지만 마담 큐리 딸인 이 이브 큐리가 인공 방사능을 개발할 때는 실제 이 가이거 계수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라디움이 처음 발견됐을 때 굉장히 신비한 푸르스름한 인광을 내는 그런 물질이므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매혹됐다는 표현이 이제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우리가 영생의 약을 보는 것 같은, 훨씬 뭐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막 빛도 막 나고 그러니 엄청 좋은 물질일 거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계판에다가 바르는 야광 도료로도 사용했고요. 사실 4톤에서 몇 밀리그램 얻는 그 비싼 거를 이렇게 야광 도료로 사용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야광 도료로도 사용을 했고, 이게 그런 그 몸에 좋을 거라는 그릇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라듐을 넣었다고 하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물에도 넣어서 이 영생의 물 이렇게 팔기도 하고요. 뭐 치약에도 넣기도 하고, 뭐 화장품에도 넣고, 초콜릿에도 넣고,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라듐을 포함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말은 라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라듐 그 엄청난 몇 톤에서 몇 밀리그램 나오는 라듐을 넣을 수 없으니 이제 사기꾼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사기꾼들이 좋은 일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라듐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었거든요. 근데 실제 라듐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는 그 피엘 큐리가 라듐을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부에다가 항상 그 부부가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다가 이렇게 발랐더니, 붙였더니 피부에 이렇게 손상이 생기는 걸 발견을 했고, 그렇게 생긴 손상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암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제 초기에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 이외에는 의료용으로 잠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라듐은 반감기가 굉장히 긴 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라듐을 의료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물에도 넣고 몸에 그렇게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좋을 리가 없었고, 이 정말 이 방사능 때문에 큐리 부부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대중들한테 위험성이 노출됐다는 거는 앞에서 보셨지만 이게 라듐이 야광 도료로, 시계판에 바르는 야광 도료로 이용이 됐는데, 이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이제 여성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실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졌죠. 네, 영화를 보시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방사선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된 면들이 좀 있었어요. 뭐 원자 폭탄이라든지 히로시마의 원폭이라든지 혹은 체르노빌의 이 원자력 발전소 붕괴라든지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소개됐지만, 물론 당연히 원자 폭탄은 나쁜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실제 핵발전소는 우리 현재 생활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방사선은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쪽은 의료용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방사선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이 멸균을 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하고 종자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처리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빛의 에너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제 다양한 새로운 첨단 소재를 발견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X선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현대에는 PET-CT라는 그런 이제 다양한 방사선을 이용한 이미징 기술이라든지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큐리 부인이 방사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1차 대전 뒤쪽 부분에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말 부분에는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하진 않아서 병사들이 조그마한 손상만 몸에 신체 조그마한 손상만 입어도 무조건 신체 일부를 절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담 큐리가 딸 이렌 큐리하고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방사선 X선 장치를 싣고 다니면서 이 전장터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X선을 촬영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절단을 시행해서 많은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큐리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집안에 노벨상을 수상자가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고, 물론 마담 큐리는 2번의 노벨상을 수상하셨고요. 딸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 어머니 큐리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역시 방사능 연구를 했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라디움이나 폴로늄이 아니라 인공 방사능을 이 딸이 남편인 프레데릭 졸리어하고 함께 발견을 해서 역시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라디움이나 폴로늄이 아니라 이 라디움이나 폴로늄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다른 물질에다가 쪼였을 때 그 쪼임을 받은, 그러니까 그렇게 방사선으로 충격한 다른 물질이 역시 방사선을 띠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인공 방사능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요즘 실제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인공 방사선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 라디움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 여성들이 심각한 질환을 앓았고, 물론 마차 사고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마리 큐리 남편이셨던 피엘 큐리도 방사선에 의한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고요. 궁극적으로는 마리 큐리도 그렇고 이렌 큐리도 그렇고 방사능 노출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 특히나 라디움과 같이 반감기가 긴 방사선 물질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되고요. 듣기로는 마담 큐리가 워낙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마담 큐리 관에는 두께가 1인치 이상 되는 납을 써서 마담 큐리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담 큐리가 사용했던 연구 노트들, 그리고 실험 장비들 같은 것들이 현대에 가도 아직도 방사선을 뿜고 있어서 실험실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차폐되어 있는 환경이고, 계속해서 거기 설치된 가이거 카운터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이미 벌써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기존에 우리가 마리 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선입견을 깨는 영화이기도 할 것 같고요. 마리 큐리의 인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과학의 발전을 기반을 마련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편안한데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도 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마담 큐리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영화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마담 큐리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은 그 손자 때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